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수한 북한군 내부 기밀 문건을 보면 북한군은 2024년 10월경에 러시아의 쿠르스크 전선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다음 북한군이 제일 먼저 뭘 했는가 하면 북한군 지휘부와 러시아군 사이에 일단 여러 차례 합동 작전 토의를 하고 작전 분담을 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군이 현지 적응 훈련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가장 1차적으로는 북한군이 러시아군으로부터 떠받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싸우게 될 우크라이나군 상대 군대에 대한 전략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내용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되는 이 북한군 내부 문건에 의하면 그 내부 문건의 원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제 제가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문건을 작성한 위치는 북한군 11군단 94여단 지휘부와 러시아 드네프르 집단군 사령부와의 회의록에 기초해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드네프르 강은 러시아에서 대단히 긴 강입니다. 러시아의 스몰렌스크로부터 시작해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로 해서 후케로 들어가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그리고 지금 현재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자포리자, 헤르손 이를 걸쳐서 후케로 흘러드는 큰 강인데 이 회의가 진행된 장소가 바로 이 강 이름을 딴 드네프르 집단군 주의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아마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기본 전선 군단 이름이 드네프르 집단군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한 가지 제가 먼저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북한이나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집단군이란 어떤 개념인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나 이제 북한의 군사 문건들이나 영화를 보면 집단군이란 표현이 자주 납니다. 물론 다른 나라 군대에도 집단군, 아미 그룹이란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가 사용하는 집단군 이하면 아르메니스카야 그룹바 북한에서는 아미 그룹 집단군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말하는 부대 편제 체제와는 구조가 엄청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부대의 규모, 편성, 방식, 작전 이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려면 집단군이라는 표현부터 알아야 되는데 북한과 러시아 대 한국, 미군의 구조 그 차이를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군에서의 집단군은 대규모 전선급 집단 부대입니다. 규모는 한 수십만 명이 됩니다. 여러 개의 군단, 사단들을 묶어서 형성하는데 전쟁 시에는 하나의 큰 전선, 프런트, 이 전체의 전선을 맡는 작전구역 사령부를 이제 집단군 사령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군 사령부가 수행하는 임무는 특정 전략축에서 독립적인 전구, 이 하나의 전구 작전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경우에는 러시아 남부 집단군, 북부 집단군, 드네프르 집단군 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전 소련식 작전 체계에 따라서 전선군, 집단군, 군단, 사단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체제인데 작전 범위가 넓고 다수의 병력을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합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왜 이렇게 집단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요? 그것은 한국과 미군의 일반적인 이제 군사 용어에서는 현실적인 실전 편제로서 이 집단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현대전에서 전구주의 체계가 러시아나 북한과 다릅니다. 미국은 전구사령부, 이하면 Combatant Command 혹은 야전군, 군단, 사단, 여단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북한이나 러시아군처럼 집단군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군도 그렇고 한국군도 그렇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하면 대한민국은 육군 전체가 한 40만 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이나 러시아군처럼 집단군으로 쪼갤 만한 그런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미국은 기동전 네트워크전 중심입니다. 소련이나 북한처럼 20만, 30만, 50만 명의 한 전선에서 밀집해서 움직이는 집중 대집단적 방식을 쓰지 않고 대신 다영역작전,
4단, 군단 중심의 그런 유엔 편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집단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저런 식의 그런 집단군 표현을 그대로 쓸까요? 이것은 북한에서 군대를 만들어 준 것 자체가 이제 이전 소련군이고 또 북한의 병력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휴전선 일대에만 한 70만이 내렸고 북한 전역에 95만부터 거의 120만에 달하는 지상군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작전 단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군이나 또 북한군은 아직도 집단군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이렇기 때문에 규모나 지휘, 철학, 작전 이런 체계가 우리 한국이나 미군과는 전혀 이제 다릅니다. 다음 이 문건에 이제 시작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2년 6개월 싸워본 러시아군의 평가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전제가 나오는 것을 보면 북한군 장교들이 이런 문건을 쓸 때 러시아군의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이제 듣고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원문을 따라가면서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부는 적의 최근 작전 수행의 특징 3가지라고 북한군이 분석했습니다. 자, 북한군 원문에는 이렇게 납니다. 첫째로 적의 행동의 특징은 아군의 방어가 미약한 지역에 대한 돌파 기도가 뚜렷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 북한 연합군의 전선 중에서 방어가 약한 것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를 집중 타격해서 돌파구를 만드니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다음 북한군 원문에는 방어 돌파를 위한 습격 활동에 8로부터 16대의 장갑 기제들로 구성된 6개로부터 8개의 종대가 기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들어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접하고 있는 이런 방어가 미약한 지역에 생각보다는 대규모 장갑 돌파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건에 의하면 6개로부터 8개의 종대가 이제 들이친다고 했는데 한 종대당 장갑차가 8대 내지 16대가 있다고 문건에 되어 있는 걸 보면 적어도 100대 수준의 장갑 세력이 한 번에 좁은 지역을 밀고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군 이제 원문 둘째론 아군의 강한 방어에 부딪힌 후 적은 방어 너비가 좁은 구역으로 장갑 기제들을 빠른 속도로 강행 돌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쿠르스크에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개활지대에서 전선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나 북한군으로부터 반격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방어에 부딪히면 그 넓은 전선을 동시에 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좁은 초점 지역을 정해가지고 압박하는 그런 핀포인트 돌파전을 매우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좁은 돌파구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도 이 점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북한군 원문을 보면 셋째로 손실을 입은 적은 은밀하게 아군 방어 구역을 기어들어가는 방식으로 돌파를 시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이나 러시아군에 의해서 타격을 입었을 때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지 않고 다시 우회 침투, 야간 은밀 기동, 드론을 활용한 사전 정찰로 반공격형 침투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아마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 북한군 원문을 보면 적이 매일 200m씩 아군 방어구역으로 전진하는 작전 방안도 실천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북한군의 지속적인 압박 능력에 대해서 북한이 대단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일 200m는 이제 작아 보이지만 실제 전쟁 상태에서는 하루에 1m도 전진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매일 200m씩 돌파 지점을 정해서 밀고 들어왔다는 것은 북한군도 우크라이나군의 지구전 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세 가지로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수행의 특징 세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하력 전술 특징 네 가지를 어떻게 분석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적들은 화력 거점과 방어 개선들에 대한 화력 진압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화력 전술의 특징 첫 번째는 뭔가면 러시아와 북한 그런 연합군이 배치된 지휘서, 방어진, 참호를 선제 포격하고 드론으로 공습해서 먼저 무력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우크라이나군의 화력 전술 특징 두 번째는 회색 구역에 감시 거점들을 설치하여 아군 공격 활동을 차단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이 회색 구역에서 아군 공격 활동을 차단한다고 이제 분석했는데 북한군이 말하는 이 회색 구역은 전선이 똑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지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교과서적 전쟁은 아군 진지와 적군 진지가 이제 명백하고 그 사이에 명백한 최전선, 즉 프런트 라인이 구분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쿠르스크 전선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프런트 라인, 선이 매우 이제 흐트러져서 도대체 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측은 고정된 참호가 아닌 산발적인 분산 전투, 드론, 소규모 타격조, 침투, 색출 이런 그리고 마을, 숲, 능선 등 복잡한 지형에서 싸우다 나니 서로가 이렇게 섞여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전투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선이 선을 따라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면으로 진행되고 그래서 아마 북한군이 여기서 회색지대라고 표현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쿠르스크 전선에서는 누가 회색 지역을 통제하는지 이에 많은 것이 이제 달려있고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숲, 농가, 도로 주변을 먼저 거점을 정하고 북한군의 공격 활동을 사전에 차단해 버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우크라이나군의 화력 전술 특징은 공중지뢰 살포와 지뢰 매설, 화력 협동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드론으로 지뢰를 떨어뜨리는 항공 지뢰전을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군도 이러한 것을 빨리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연습해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크라이나군의 화력 전술의 특징은 작전 지역을 격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적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술은 작전 지역을 격리시키는 전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게 그들을 끌어버리는 전술, 오퍼레이셔널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전 지역을 격리시키는 전술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의 화력 전술의 특징들을 이제 북한군이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무기 기술 특징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무기 기술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무기 기술 특징은 뭐냐면 우크라이나군은 유럽과 나토에서 제공받은 초정밀 유도 전술 미사일과 아담스 등 첨단 기체들을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건 내용을 그대로 보면 거기에 아담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이 GLSDB 혹은 Attack Sims 이런 무기들이 아니겠는가로 추측되는데 북한군은 아마 이번에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면서 미국이나 또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정밀 타격 무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다음 북한군 원문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전방에서 90km부터 110km의 후반까지 타격을 항상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이 장거리 타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방에 대한 타격은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고정 표적하는 개념과는 좀 반대 방향인데
이런 북한군이 이런 후방 전방에서부터 100km 이상 후방까지 타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이런 화력 타격에 대단히 놀란 것 같습니다. 다음 북한군 원문을 보면 각종 무인기를 적극 활용한다. 4축, 6축 정찰 혹은 자폭형 무인기, 반보병 무인기 등 여러 종류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전인 것을 북한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드론의 다양성과 정밀도가 북한군이나 러시아군보다 더 높고 압도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군도 빨리 드론 1만 대 체계, 드론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이런 필요가 이제 느껴집니다. 다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보병 전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보병 전술 특징을 세 가지로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군 포병이 155mm 자형포와 산탄포를 잘 쓰는데 그 살상 면적이 150m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군은 이 산탄포에 큰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다음 북한군이 표현한다면 제블린 5세대 타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잘 활용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군이 제일 두려워하는 무기가 제블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군이 문건에 제블린 무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습니다. 다음 북한군은 특수 수리탄과 반탕크 발사관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거점을 타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단순한 참호전이 아니라 기동, 투척, 철수의 고속교정 방식을 지금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됩니다. 다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군 전자전 정찰 능력에 대해서 평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자전 정찰 능력을 두 가지로 평가했는데, 하나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위성 정찰을 24시간 진행하고 있으며 열 영상, 적 외선 조준기로 아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거 위성 정찰 자료는 미국과 나토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이 대목에서 거의 절망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북한군은 완전히 투명한 전장에 놓여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북한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을 치르면서 자처의 정찰 위성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굳힌 것 같고, 아마 조만간에 정찰 위성을 이제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북한, 또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의 위성 정보 나날이 진화되고 있는 이걸 고려해서 빨리 대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전자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출력이 센 전파 장애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의 전자전 능력이 북한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이런 평가가 이제 나오고, 이것 때문에 북한군의 무전기와 드론이 자주 마비된 것 같습니다. 다음 북한군 원문에는 적군 연합부대는 독립여단으로 구성되며 여단에는 8개 혹은 3개의 독립대대가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모듈형 전투구조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계화 부대는 보병대대 3개로부터 4개로 구성되며 인원은 420명 규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확한 우크라이나군의 수치까지 북한군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군 편제 체제를 매우 세밀하게 분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분석 평가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한국군이 얻어야 할 결론은 세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첫째로 우크라이나군은 약하지 않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한군의 표현으로 보면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현대전은 드론, 정찰, 전자전, 장거리 정밀 타격이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드론, 정찰, 전자전, 장거리 정밀 타격이 전쟁을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셋째로 한국군도
동일한 위협에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남침할 경우 우크라이나식 전술이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군이 직접 작성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적정평가 문건을 원문대로 따라가면서 제가 분석했는데요. 이러한 문건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북한군이 실제로 적군에 대해서 어떤 점들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그러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술들을 준비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북한군 기밀문서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공개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적군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북한군 사령부가 어떤 전투 행동 지침을 마련했는지 이것을 다음 회에서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러한 행동 지침에 보면 통신은 어떻게 해라, 드론에는 어떻게 대응해라, 지휘선 어떻게 해라, 탱크는 어떻게 공격해야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원문으로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 태영호 TV에서는 한반도의 안보, 북한의 실체,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래의 전쟁 모습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작업은요, 많은 시간과 자료, 조사, 번역,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율 구독료 후원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더 깊이 있고 충실한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